월드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선제 타격과 드론 공격이 성공했다고 서로 자평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광명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 등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20분 만에 불을 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정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40조 원이 넘는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사과, 배 등 성수품 17만 톤을 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마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7%포인트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폭염 일수가 최악의 여름으로 불렸던 2016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중반 일본에 상륙할 예정인 10호 태풍 산산이 앞으로 무더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대규모 공격 조짐을 포착했다며 선제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헤즈볼라는 로켓 수백 발을 발사하며 맞불을 놨는데요. 중동 정세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주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미사일 발사대 추정 지점을 공습하자 큰 폭발과 함께 초토화됩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대규모 공격 조짐을 포착했다며 선제 타격에 나선 겁니다. To remove these threats, the IDF is striking terror targets in Lebanon from which Hezbollah was planning to launch their attacks on Israeli civilians.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즉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북부를 중심으로 로켓 320발 이상을 발사하고 드론으로 군사기지 11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1단계가 완전한 성공으로 끝났다며 어떠한 침략이나 공격에도 강력하게 경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 속 모습에서 레바논 지역에서 폭격과 폭발음이 포착되거나 헤즈볼라가 쏜 로켓이 이스라엘 공중에서 격추되는 등 혼전이 펼쳐졌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달 최고위급 지휘관 푸아드 슈크러가 이스라엘 폭격으로 사망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주고받은 이번 교전이 전면전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이번 교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이 효과가 없었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헤즈볼라는 계획대로 작전을 수행했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하마스도 이스라엘 중심부에 폭격을 가해 중동 지역의 전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북부의 한 민가. 깨진 유리창과 구멍 뚫린 천장이 피격 당시 충격을 드러냅니다. 20 דקות במקלט השכונתי, חזרנו לפה, ראינו שהבית שלנו, כמו שאתה רואה, כאילו מפורק, לא נשאר גינה, לא נשאר שום דבר. החדרים בקומה למעלה. 이스라엘은 선제 타격으로 헤즈볼라 로켓의 50% 이상을 막았다며 드론 공격 역시 성공적으로 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צה"ל יירט את כל הכטב"מים שחיזבאללה שיגר למטרה אסטרטגית במרכז הארץ. 다만 이번 교전으로 해군 한 명이 요격 미사일 파편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인근 군사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다는 입장으로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 역시 효과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حصل هو عدوان وليس عمل استباقي. وهذا إذا بده نفترض عمل استباقي لم يترك أي أثر على الإطلاق على عملياتنا العسكرية اليوم. 중동 지역의 확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보복으로 텔아비브를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남쪽 가자 지구에서 날아온 발사체가 리숀 레지온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빈 땅에 떨어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야권과 노동계는 김 후보자를 반노동 인사라며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오늘 청문회에선 과거 막말 논란 검증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의 무더기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검사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 사업자 등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선임 후 처음으로 대표팀 명단을 발표합니다. 홍명보 호는 다음 달 5일 상암에서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무려 34일 만에 서울의 연속 열대야 기록이 가까스로 멈추면서 한밤중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새벽엔 또 더우셨죠. 연속 기록이 멈춰서 잠시나마 선선한 밤 공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열대야가 또 찾아온 겁니다. 낮에도 폭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당국은 일본에 상륙할 예정인 태풍 산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용수 기자입니다. 이번 여름 더위는 말 그대로 역대급이었습니다. 이번 달 전국 폭염 일수는 14.3일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여름으로 불렸던 2016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여름철 전체 폭염 일수도 21.5일로 역대 4위를 기록 중입니다. 아직 8월이 일주일가량 남은 데다 이번 더위가 9월 초까지는 이어진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폭염 일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7월 21일부터 이어진 열대야는 어제 24.9도를 기록하며 34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모처럼 꺾인 열대야에 시민들도 오래간만에 캠핑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그 전보다는 시원해진 것 같아서 그래서 낮에는 타프 치고 그다음 저녁에는 이 앞쪽에서 고기 먹으려고. 폭염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변수는 모레 일본의 상륙 예정인 태풍 산산이 될 전망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산산이 일본 동쪽으로 빠져나간 뒤인 이번 주 후반 정도에 이제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더위가 일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태풍의 규모와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 광명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불길이 빠르게 잡혀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을린 자국이 선명한 벽은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경기 광명시 철산동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병원 화재인 만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36대와 인력 96명을 동원해 20여 분 만에 진화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화재로 병원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등 100여 명이 옥상과 1층으로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불은 2층 외래 진료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바로 위 3층에 중환자실이 있어 불길이 번졌다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빠르게 잡혀 연기 확산을 막았기 때문에 중환자실 대피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화재 감식으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번엔 7명의 사망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건 소식입니다. 긴박했던 화재 당시 최초 119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신고 접수 요원은 출동 지령을 내리는 순간까지도 정확한 화재 장소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접수 요원이 손님들의 대피 여부를 수차례 묻자 최초 신고자는 대피하지 않았다며 탄식을 이어갔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당시 불이 시작된 810호 객실안은
모두 검게 그을려 잔해조차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방당국은 벽걸이 에어컨이 누전되며 불똥이 바로 아래 있는 소파와 침대 매트리스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는 불이 커지는 속도가 TV보다 490배 빨라 플래시오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초 119 신고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호텔 관계자로 추정되는 신고자가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다고 하자 접수 요원이 어디, 중동 어디냐고 재차 확인합니다. 신고자가 호텔 이름을 답하자 잘 안 들린다며 천천히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이후에도 신고자가 여러 번 다시 장소를 말했지만 접수 요원은 다른 호텔로 잘못 알아듣습니다. 접수 요원이 차량부터 먼저 조치하며 재차 장소를 물었지만 이번에도 다른 호텔로 알아듣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시점은 먼저 출동 지령을 내린 이후였습니다. 최초 신고는 19시 39분경이며 선착대는 19시 43분에 도착하였습니다. 신고자가 손님들이 대피 안 했다고 하자 접수 요원은 수차례 사람들 대피부터 먼저 하라고 안내합니다. 접수 요원이 대피 여부를 계속 확인했지만 신고자는 짧은 탄식만 하며 말을 잇지 못했고 통화는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천 호텔 화재 참사 희생자 가운데 2명의 발인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수사본부를 격상시킨 경찰은 7명이 숨진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입니다. 검은색 운구차가 유족을 기다립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참사로 희생된 20대 여성의 발인이 진행된 장례식장입니다. 어제 2명의 발인이 있었고 오늘 5명의 발인이 진행됩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수사본부를 관할 경찰서에서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옮겨 격상시키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뛰어내린 2명을 살리지 못한 에어매트 부실 논란이 우선 쟁점입니다. 2016년 한 소방사회복무요원이 에어매트 훈련을 하다 크게 다쳐 관할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전례가 있어 주목받습니다. 훈련 상황이라 맥락은 다르지만 경찰은 소방이 이번 현장에서 제대로 에어매트를 설치 운영했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또 화재 원인하고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그 전반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불이 창문형 에어컨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호텔이 평소 전기 설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아울러 인터넷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쓴 일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취업할 때, 대학원 진학을 준비할 때 대학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떼서 제출하죠. 이 증명서 발급을 대행해주는 업체 3곳이 7년 넘게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에서 대학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행사 사이트입니다. 350곳 넘는 대학에서 대행사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업체 3곳이 시장의 95%가량을 차지합니다. 이들 업체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건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또 대학에 공급하는 증명서 발급기도 가격 최저선을 두고 공급가를 2배 넘게 올렸습니다. 이 같은 담합은 7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는 2022년 기준 한 해 동안 550만 통에 달하고 2015년 이후 담합으로 올린 매출은 458억 원에 이릅니다. 오랫동안 담합을 해서 고정시켰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가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래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협약서를 쓰고 서로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업체와 이미 거래하는 대학이 가격 등 문의를 해오면 대응하지 않거나 일부러 높은 금액을 제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 3곳에 과징금 1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지난 9일 새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장비 차량 추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이때 다친 작업자가 전문의가 없어서 서울 시내 곳곳을 전전하다가 16시간 만에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겁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차 선로보수를 하던 중 정비 차량끼리 추돌해 작업자가 떨어진 구류역 사고. 30대의 2명이 숨지고 50대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119 구급대는 10분쯤 지나 현장에 도착해 다친 작업자를 태우고 인근 병원으로 급히 출발했습니다. 현장에서 불과 4분 거리에 있는 고려대 구루병원에 연락했지만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고 1시간쯤 지나 도착한 곳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였습니다. 검사를 했지만 대퇴부골절 응급수술을 할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다며 수소문 끝에 마포구에 있는 서울연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머리 상처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역시 응급수술을 할 수 없다며 다시 강서구에 있는 원탑병원으로 3차 이송됩니다. 결국 50대 작업자는 오후 6시쯤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15시간 51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주요 대형 병원마저 응급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을 떠나고 있는 거는 자포자기 그리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서가 많거든요. 앞으로 한참 동안은 불안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올 상반기 발생한 119 재이송 건 중 40%가 전문의 부재로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하루빨리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중국에 거점을 두고 수년간 공공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여온 일당의 총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국제공조수사망에 걸려든 이 조직에 의한 피해 금액만 1,500억 원이 넘는데요. 단일 보이스피싱 조직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데 이런 대규모 조직의 중간책이나 말책이 아닌 총책이 붙잡힌 건 이례적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1,900명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붙잡혔습니다. 중국에 거점을 두고 2017년부터 범행을 이어온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수사팀의 한정태 수사관입니다. 그 통장은 범죄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동결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수준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00명 가까운 조직원을 두고 상황별 시나리오를 짜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실제 검사 이름이 들어간 공무원증을 위조했고 가짜 서류와 가짜 검사실까지 만들어 영상통화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1,511억 원 상당. 피해자를 조롱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일 피해로 41억 원을 뜯어낸 적도 있는 최대 규모의 피싱 조직인데 중국 공안과의 국제공조로 이번에 총책 2명이 검거된 겁니다. 추가적인 범죄가 좀 예방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검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서 더 규모를 밝혀낼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조수사를 통해 추가로 붙잡힌 일당 29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국내 송환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국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도주한 이 피의자는 숙박업소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는데요.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찰차 한 대가 다급히 달려오고 뒤이어 구급차가 빠르게 도착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꺼내들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실려 나옵니다. 서울 가리봉동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A씨가 중국 국적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서 아마도 그래. 뭔 일인가 하고 나가봐서 뭔 일이에요? 누가 칼로 찔렀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흉기에 가슴을 찔린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A씨를 서울 금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시간 30여 분 만에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차량 추돌 사고가 났을 때 아주 가벼운 사고인데도 상대방이 뒷목을 잡고 내리거나 과도한 병원비를 요구하면 참 황당하죠. 저속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힌 경미한 사고의 경우 상해 위험이 극히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길기범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갑자기 앞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하더니 뒷차를 들이받습니다. 뒷차 운전자가 차량 상태를 확인하려고 나오는데 멀쩡히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뒷차 운전자는 이후 30차례 넘게 통원 치료를 받았다며 치료비만 2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사고도 마찬가지. 앞차가 후진하다 뒷차를 받았는데 뒷차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2주일 동안 입원해 치료비가 5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경미한 사고에서 과도한 진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실제 자동차 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10년 만에 184%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진료비 요구가 계속되면 전체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험금을 산출할 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충돌 시험을 진행했는데 시속 10km 안팎 속도의 차량 사고에선 부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의료 소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고 유형이나 차량 파손 상태 등을 통해 부상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하면 피해자의 주장에 의해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공학적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면 이런 경미한 사고에서 보험 소비자 간의 분쟁도 해소될 수가 있고. 실제 독일과 스페인 등은 가벼운 차 사고일 경우 부상을 당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했는지를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비싸도 너무 비싸서 금사과로 불리던 사과 가격이 점차 내림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사과와 배, 배추 같은 성수품을 대량 공급하는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을 찾은 한 시민이 사과를 만지작거리다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사과 출하가 시작되면서 도매 가격이 일시적으로 낮아져 그나마 살 엄두를 낼 수 있었습니다. 햇과일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소매 가격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체감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2만 원을 갖고 오든 3만 원을 갖고 오든 그거는 과일 하나만 사면은 끝이에요. 특히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또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과와 함께 추석 차례상에서 빠지지 않는 배 가격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배추, 사과, 배 등 20여 가지 추석 성수품을 17만 톤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 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뉴스 돋보기 국회팀 표선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리포트에 이어서 이 당정협의회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다들 이 임시공휴일 하면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 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이야기가 나왔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제안을 한 건데요. 건군 76주년을 맞는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정부에 제안을 한 거면 이 한동훈 대표 의중이 실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실제로 회의에서도 한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구의 날 임시 공휴일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순직 추서된 일반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군경이나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일반 공무원 유족연금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요청하면서 한 대표의 목소리가 좀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한동훈 대표한테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네, 최혜병 특검법입니다. 민주당 한 대표에게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라고 하면서 시한을 오늘까지로 정했었습니다.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 발의하시기를 요청합니다. 26일까지는 한동훈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도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당대표를 손에 쥐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합니다.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십시오. 여야 대표회담은 연기됐지만 이 한 대표를 향한 신경전은 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민주당의 압박이 좀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실제로 발의할 가능성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특검보다는요, 이 회담 형식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회담인데 굳이 밀실에서 이야기 나눌 필요가 없다면서 한 대표가 제안한 생중계 공개 방식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대치, 신경전 이야기만 좀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래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야가 협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던데요. 네, 이번 주 28일이죠. 수요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나섭니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구하라법, 도시가스 사업법 등 7개 법안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간호법의 경우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방송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도 여전히 변수인데요.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생법안 처리라는 흐름에 맞춰 이중 민생회복지원금법만 따로 떼서 재표결을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일본 얘기로 좀 해볼게요. 기시다 일본 총리 방안이 확정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27일에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기시다 총리가 퇴임 전에 윤 대통령과 만나서 한일 관계 개선 과정 점검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죠. 지난주만 해도 대통령실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는데 어제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로선 9월 첫째 주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양국은 일정과 의제 등을 최종 조율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안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12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네, 한일 12번째 정상회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정치부 국회팀 표선우 기자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씨가 자필 사과문으로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슈가는 어제 공개한 2차 자필 사과문에서 8월 6일 밤 저는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앞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향후 내려질 비판과 처분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슈가에 대한 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논란이 불거진 지 3개월여 만에 잇따라 영상을 올리며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영욱 씨는 지난 주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웨스트 하이랜드 화이트 테리어 견종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엔 한 믹스견과 함께 출연해 강아지 교육법에 대한 영상을, 지난 13일엔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을 교육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강영욱님은 개들을 훈련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멋지다. 훈련 영상 많이 올려달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응원의 댓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입주민이 붙인 호소문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인데요. 빳빳하게 코팅까지 한 호소문은 심야 시간엔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듭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붙인 걸로 추정되는데요. 잠을 못 잘 정도면 엘리베이터 소음이 문제라는 일부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지만, 반면 그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란 거냐, 저 정도 생활 소음도 못 견디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길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마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7%포인트까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대관식을 마친 해리스 부통령. On behalf of everyone whose story could only be written in the greatest nation on earth,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0%의 지지율로 43%를 차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7%포인트 앞섰습니다.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95%의 지지율로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진보층에서 93%의 지지를 받았고 중도층에서 62%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층에서 76%의 지지를 기록했고 백인과 남성 지지층이 강했습니다. 해리스의 상승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해리스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he never even made it to the first state, the great state of Iowa. Never made it. And now she's the one running. A little strange, isn't it? As you see, that's really a threat to democracy if you get right down to it, right? 오는 9월 10일 첫 TV 토론까지 해리스와 트럼프는 상대를 비판하며 경합주 유세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2대가 잇따라 추락하면서 적어도 35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 사이 벌써 3번째 추락 사고인데요. 사망자들은 종교 행사를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오던 무슬림 순례객들이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벽 아래로 종잇장처럼 찌그러진 버스 한 대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쓰러진 버스 사이에는 주인 없는 신발들이 보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라스벨라 지역에서 북동부 펀자브주로 가던 버스가 협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버스에는 이란에서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최소 1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बड़े अरसे के बाद इस तरह का बहुत कर्मनाक हादसा हर आंख अशवार है हर तरफ एक गम का आलम है और हर आंख अशवार है जितनी रेडबाजी को देखते कि सुबह से हमारे दिल जो हैं भर गए हैं. 현지 경찰은 버스에 브레이크 문제가 생겨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시간 뒤 펀자브주 동부 가후타 지역에서도 버스가 추락해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파키스탄 순례자들이 이라크로 향하던 중 이란 지역에서 버스 사고가 나 28명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파키스탄에서 버스 사고가 빈번한 것은 안전조치가 느슨하고 운전자 교육이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웰시코기 강아지를 아시나요? 다리가 짧아 빨리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를 방목하기 위한 품종이기 때문에 매우 민첩하다는데요. 여기 전력 질주를 하는 웰시코기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짧은 다리로 있는 힘을 다해 뛰는 웰시코기들이 있습니다. 경기장은 수천 명의 관중들의 응원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제3회 코기 레이스인데요. 레이스만큼이나 이색 패션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양으로 변신한 코기부터 빨간 버스가 된 코기, 할머니로 변장한 코기까지 다양한 코스튬이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껍질 조각을 제거해 콘도르 새의 부화를 도우고 있는데요. 알 속에서 부리를 내밀며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아기 콘도르의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남미에 서식하는 콘도르의 일종인 안데스 콘도르의 부화 장면입니다. 아빠 콘도르가 실수로 알을 깨뜨리면서 과학자들이 실험실로 알을 가져와 안전하게 부화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인공 부화는 무려 2달이나 걸렸습니다. 안데스 콘도르는 날개 폭이 최대 3.2m, 무게는 15kg까지 자랄 수 있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맹금류인데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안데스 콘도르를 보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2년 동안 실험실에서 키운 뒤 야생으로 방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청소기나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 시장은 국내 업체들이 말 그대로 꽉 쥐고 있었죠. 그런데 중국산 이모님으로 불리는 로봇 청소기가 국내 안방을 잠식하더니 이제는 텔레비전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구석구석 쓸고 닦고 더러워진 물걸레는 알아서 빨고 말려줍니다. 국내에서 팔리는 로봇 청소기 2대 중 1대를 차지하는 이 제품, 바로 중국산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중국 거래도 품질이 좋으면 쓰죠. 중국 업체의 안방을 내준 국내 기업들은 뒤늦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LG전자는 100가지가 넘는 사물을 인식하고 2cm 문턱도 넘는 제품을 선보였고, 삼성전자는 물걸레 스팀 살균 기능을 탑재해 냄새와 위생 걱정을 덜었습니다. 카메라가 보안에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라 이 카메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숙제였는데 보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완벽하다라고. TV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올림픽 특수로 올 상반기 전 세계에서 TV가 불티나게 팔린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삼성과의 격차를 크게 좁혔습니다. 기존의 저가 제품이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을 속속 선보이며 이미지 탈바꿈에 나섰습니다. Is our new 115-inch model. This will be the world's largest QD mini LED TV on the market. 싼 맛에 구입하던 중국산 제품이 기술력까지 갖추면서 한중 가전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올해 2분기 말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은 3,042조 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 채무는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서 1,145조 원을 넘은 데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며 가계 빚도 1,900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3년 전 금리가 0%대였던 때보다 영끌이 더 심해질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주담대 잔액은 559조 원을 넘어 6월 말보다 7조 6천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월간 기록을 집계한 2016년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8월엔 더 큰 증가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2일 기준으로 주담대 잔액은 7월보다 6조 1,400억 원 증가한 상태로 직전 증가폭을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남이나 한강변 중심으로 최근 고가 주택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신생아직내 보금자리론 같이 저리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일부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0%대 초저금리가 유지돼 영끌이 본격화된 2021년 8월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이 가계빚 관리를 주문하며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20차례 넘게 인상했지만 빚은 잡히지 않고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당국의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투기 목적 지역의 부동산이 9월 이후에도 계속 지금 대출이 는다든가 이제 어떤 흐름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하는 대책 이상의 어떤 강력한 대책들을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 하향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이 56.4kg으로 1962년 이래 가장 적었는데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60kg 아래로 떨어진 뒤 계속 감소했습니다.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은 내년 1월쯤 발표되지만 올해 쌀 소비량을 볼 때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 현재 거래 정지 상태인 상장사가 1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정지 상태인 상장사는 코스피 21곳, 코스닥 74곳, 코넥스 5곳으로 이들의 시가총액은 약 1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거래 정지 기간은 438일로 집계됐고 거래 정지 기간이 1000일이 넘는 기업도 1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50%를 넘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건수는 5개월 사이에 10,000건가량 늘었는데 수도권 매매 건수가 지방 매매 건수를 앞선 건 지난 2021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수도권과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수도권 매매 쏠림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요즘 걸으면 돈을 모아주는 건강관리 앱 하나쯤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설 앱은 보통 광고를 봐야 해서 귀찮다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것도 조금 꺼려진다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럴 땐 공공기관 앱을 한번 둘러보시는 거 어떨까요? 강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영희 씨는 아침 명상부터 강아지 산책까지 일상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손목닥터 9988과 함께합니다. 하루에 8,000보를 걸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 200점이 지급됩니다. 거기에 식사 사진을 찍어 올려 식단 관리까지 하면 50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수는 3년 만에 1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5만 포인트인데 추석 때 이걸로 장을 볼까?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만든 건강앱 걷주도 벌써 이용자 수가 60만 명에 육박합니다. 충남도민 4분의 1 이상이 이용하는 셈인데 농촌 인구가 많다 보니 포인트 대신 지역 농산물을 선물로 주면서 인기가 높습니다. 35만 보를 달성을 하면 저희가 국내 농산품을 댁으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에요. 공공기관의 건강관리 앱은 억지로 봐야 하는 광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도 민간업체가 아닌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구조라 안심이 됩니다. 지자체장들의 그 주요한 이제 뭐 시정 또는 뭐 도정의 목표가 그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운동하게 하는 것들이 가장 비용 효과 면에서 크다고 생각. 경기도도 걷기나 자전거를 타면 1년에 10만 원을 주는 스포츠 포인트 제도의 앱 활용을 검토하는 등 공공건강관리 앱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달력은 9월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도 폭염은 쉽게 꺾이지 않겠습니다.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밤에는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5.7도로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